신문사 기자로 출발해서 1세대 친일파 연구자 임종국 선생에게 반해 그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역사학자 정운현. 지난 30여 년간 친일 연구 관련 서적만 30여 권을 출간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연구자인데요. 뚝심과 소신으로 똘똘 뭉친 정운현이 들려주는 친일과 독립운동의 명암. 슬프지만 흥미롭고 화나지만 빠져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은 여자, 반은 남자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뭐 열의 9 또는 거의 열의 10은 남성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 근데 유관순 열사 이외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유관순 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전체 독립유공자는 14,830명입니다.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는 작년 연말 현재 총 296명입니다. 저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0.198%입니다. 0.2%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이 인정되고 자료로서 입증되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한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훈장을 포상을 받은 분만 현재 29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직 서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남성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해방 후에 월북한 분들도 있고 또 사회주의 계열에서 활동한 분들도 있고 또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포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최초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계기는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때 우리 여성들이 처음 참여하면서 이제 폐물,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폐물을 폐지하자, 즉 달지 말자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여성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내건 주장이 뭐냐면요, 나라를 위하는 백성된 도리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 남자들이 구국 대열에 참여하는데 우리 여자들은 폐물 폐지로 참여하자.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 당장 그게 시초입니다. 거기서부터 여성들은 즉 쉽고 할 수 있고 가까운 일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3.1운동, 저는 3.1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앞서 보셨던 유관순 열사처럼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시작이 되고 전국에서는 또 많은 여성들도 여러분과 같은 어른들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혁명이 계기가 되어서 국내외에서 각종 여성 애국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단체에 가입해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1919년 4월에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 거기에 여성들도 직접 참여합니다. 임시정부에는 정부가 있었고 임시의정원이라는 요즘으로 치면 국회가 있어요. 그 국회에는 남성 의원들도 있었고 여성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총 7명의 여성 의원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참여하기도 하고 뒤에 차차 나옵니다만은 남자연, 조신성, 안경신 이런 여성들은
안중근, 윤복일처럼 어혈투쟁을 합니다. 폭탄을 던지는 일에도 참여합니다. 여성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중경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기념사진 찍고 했던 중경에서 광복군이 만들어졌을 때 여성들이 광복군 대원으로 직접 참여합니다. 남자들은 뭘 하게 되면 그 전업이에요. 전업. 가정에서는 보십시오. 며느리, 주부, 아내, 엄마 하면서 시부모 복양, 자녀 교육. 일제시대 때는 얼마나 일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거 다 하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또 합니다. 어떤 거? 전단 배포. 군복 만들어야죠. 또는 뭐 화약을 제조하기도 하고 도피하는 광복군들 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뒷바라지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자금 모집도 하고 비밀 문서를 또 뭐 전달하기도 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누군가 한 몫이에요. 남자가 해도 저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중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저분들이 대표적인 유명하신 분들입니다만은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저분들 중에서 오늘 6분을 제가 특별히 고른다기보다도 좀 분야가 다르거나 상징적인 분들을 몇 분 뽑아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병장이라 그러면은 남자만 연상하죠. 뭐 신돌석 장군, 유인석 장군, 뭐 이런 그죠? 근데 유일한 분입니다. 춘천 출신이에요. 제가 저분 묘에도 가봤습니다. 묘에도 가보고 동상이 춘천 시립도서관 입구도가 아니고 뒤에 주차장 한 켠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의글도 올렸어요. 춘천이 낳은, 춘천 지역사회가 낳은, 강원도가 낳은, 우리의 한국 여성사가 낳은 대표적인 여성 의병장 동상이 왜 이렇게 후진대 처박아 놨느냐. 입구로 옮겨라. 도서관 입구로. 주차장 뒤에다 갖다 놨어요. 품격도 5등급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여성들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제가 누차 이런 것을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아버지가 의병을 지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성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일은 뭐냐면은 화약을 만들고 총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장부터 제가 가봤습니다. 화약 만든 장소가요. 그래서 의병들에게 화약을 제공하고 또 여성 의병들을 조직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예, 한 분이 이런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분은 남자연 의사라고, 저분은 여자 안중근이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무명지를 잘라서 손가락을 잘라서 이것을 외국에서 온 미국 의원들에게 우리의 독립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남자로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남편도 역시 의병을 했고요. 남편이 죽고 나자 남편이 피 묻은 옷을 안에 껴입고 지냈답니다. 마지막에 중국에서 붙잡혔을 때 신문하고 검색할 때 옷을 벗겨봤을 때 일경이 그때도 남편이 피 묻은 옷을 껴입고 있었다는 거죠. 평생을. 남자인 의사가 대표적인 여성으로서 의열투쟁을 하신 분입니다. 또 뒤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 남자인 의사는 전체 5등급 중에서 두 번째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생으로서 또 독립투쟁에 나선 분도 있습니다. 수원기생입니다. 1919년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기방에서 전부 다 요즘으로 말하면 셔틀을 내리고
장사를 안 하면서 흰 옷을 입고 곡을 하고 서울까지 와서 대한문 앞에 가서 남대문 덕수궁 앞에 가서 곡을 하고 문상도 하고, 그리고 3월 19일 날 그 당시 일제가 기방에 있는 기생들 매달 한 번씩 성병 검사를 했나 봐요. 그때 한 병원이 수원의 자해병원입니다. 이 병원 앞에서 다 모이니까 여러 군데 기방에서 모이는 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 만세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싹 붙잡혀갔죠.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동안 그런 행적이 드러나지도 않고 묻혀있다가 2009년에 뒤늦게 알려져서 뒤늦게 훈장도 아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되고 훈격도 더 조정돼야 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여러분 이런 건 기억나실 거예요. 아들아,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어라. 자식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견디기 어렵겠죠. 그러나 조마리아 여사는 이미 안중근 의사는 나 한 사람의 나라의 한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로서도 훌륭했지만은 조마리아 여사는 나중에 임시정부에 참여해서도 활동합니다. 상해로 건너가셔서. 아셨죠? 또 그렇게 활동하신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저분이 1907년 국제보상운동 때 자기 거, 두 며느리 거 싹 다 걷어가지고 뭐 은가락지, 은장도 이렇게 해서 총 10종 능량, 한 양, 두 양 할 때 능량 닷돈, 당시로서는 큰 양입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 집안이 잘 살았어요. 실제로 안 의사 모친이 저렇게 저기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신문에 1907년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냥 입으로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사형 선고 받은 여자 안경신. 그러니까 앞에 남자의 의사 또 역시 폭탄을 던져서 의교 활동을 준비했지만 물론 미수에 그쳤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안경신, 이분도 3.1혁명 때 평양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분입니다. 그런데 여성 중에서 뭐냐면요, 도저히 이런 만세 투쟁과 같은 평화 시위로는 나라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무력 의열 투쟁에 나선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안경신 의사입니다. 평양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으나 아쉽게도 그날 비가 와서 도화선에 물이 묻어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임신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붙잡히지 않고 피난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지 12일 만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젖먹이 피덩이를 데리고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유도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안 의사는 그 가족, 아들, 아까 앞에 있는 이 조마리아 여사도 우리가 유해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모셔오지도 못해요. 안경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이렇게 이런 투쟁에 나선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말로 전설로만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한다면 부산 출신입니다. 박차정. 저 동상이 저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총을 들고 싸운 분입니다. 조선 의용대 대원으로 활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제가 시간이 더 넉넉하면은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시겠지만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강의 어땠습니까?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동적이죠? 예. 그동안은 유관순 누나밖에 몰랐는데 왜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네. 예. 어떤 영화에서 보면 그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에게 막 총을 쏘면서 막. 암살에서 전지현 씨도 사실 멋있게 활동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실제 모델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자연 의사, 네. 남자연 의사가 그 전지현 씨가 했던 그 역할의 사실상 모델입니다. 예. 나이는 실제 남자연 의사는 이미 그 당시에 40, 50대였지만은 네. 전지현 씨는 젊은 여성으로 나오니까 나이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 활동 내용은 남자연 의사를 모델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야겠다고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요. 그 암살 영화를 보고서 그러고 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한 책 한 권이 빈빈한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영화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서둘러서 썼습니다. 보고 나서. 뭐 영화 인기 있다고 해서 뭐 책 팔아보려고 쓴 건 아니고요. 예. 그것보다도 이럴 때 대중의 관심이 있을 때 네. 이럴 때 뭔가 지적 욕구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내야 되겠다 해서 저도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예.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각 분야별로 한두 분씩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한 24분 정도를 제가 책에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그 발자취를 하나씩 추적해 나가다 보면 엄청 힘들으셨겠는데요. 사실 지금은 정언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이제 자연 연령이 오래되셔서 대부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자료인데요. 1차 자료는 되게 신문입니다. 신문이고 또 이제 감옥을 가신 분들은 판결문이나 이런 수형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감옥을 산 기록.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뻔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뭘 하셨다 입에 구전으로 전해 듣고 알고 있지만은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국가에서도 때로는 서운을 훈장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좀 밝혀내야 될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정웅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더 알아가고 싶고 그렇죠. 더 파헤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 프로필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20. 1984년 중앙일보 입사 후 서울신문과 오마이뉴스를 거치며 무려 20년을 기자로 살아오신 정운현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34. 네, 기자 생활하면서 동시에 친일파 연구에 매진, 언론 최초로 친일파들의 만행을 고발한 친일의 군상 칼럼을 신문 지면에 34회 연재하십니다. 세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30. 언론재단을 뒤로 한 후엔 전업 작가로 변신, 친일의 군상 칼럼을 갈무리한 나는 한국 신민 1호소이다, 친일파는 살아있다, 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등 30여 권에 달하는 저서를 출판하셨고요.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식어가 참 많으시네요. 네. 작가에 기자에다가 연구자에다가 역사학자에다가 그죠? 네. 어떤 호칭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그게 다 따지고 보면요. 네. 기자든 작가든 뭐든 학자든 사실은 그냥 글쟁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본분은 그냥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로 제가 기억되고 싶고요. 또 지금도 꼭 언론사에 소속돼서가 아니라 글을 쓰고 한다면은 기자가 기록하는 사람이 기자 아닙니까? 신문사에 있어서만 기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서가 30권이면 거의 1년에 한 권씩을 책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친일파 연구 관련 서적입니까? 예, 제가 책을 90년에 제가 처음 9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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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처음
3명이서 한 건 낸 것이 시작입니다. 예. 90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니까 예.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권꼴로 냈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첫 권이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 네. 그러니까 친일파 책입니다. 예. 친일파 책이고 작년에 낸 책은 안중근가의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도 안 의사가 너무 큰 별이다 보니까요. 안 의사 어머니, 그다음에 두 남동생, 그다음에 사촌들, 조카들 해서 그 집안에 안중근 의사 집안에 훈장 받은 분이 15명입니다. 놀랍죠? 한 집안이에요. 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가문 중에 대단한 가문. 안중근 의사 가문, 예. 그다음에 왕산 의병장 허위 장군 가문, 예. 그다음에 석주 이상용 선생 가문, 그다음에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 이 네 가문은 한 집안에 10여 명, 20명까지도 독립운동을 낸 명문가입니다. 두 동생 안정근, 안공근 이런 분들도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가려져 있어요.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어찌 보면 아까 유관순 열사, 제가 유관순 열사를 폄하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훌륭하신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면 유관순 한 명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유관순 열사조차도 훈장이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입니다. 3등급입니다. 3등급? 예, 우리가 게요. 독립운동가의 상징의 한 분으로 꼽는 유관순 열사도 3등급이에요. 물론 등급이 최선은 아니겠지만은 예. 굳이 훈격을 나눈다면은 그에 걸맞게 훈격을 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면조차 예. 훈격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관순 열사의 훈격을 재조정하자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책 목록 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친일파는 살아있다.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친일파는 살아있던가요?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다는 것이 네. 육체의 목숨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살아있고 얼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네. 반대로 친일파들의 그 영향력, 그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이 이 시대에도 살아있고 한다면 친일파는 살아있고요. 저는 아직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을 깔끔히 치우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친일파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는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학계, 문화계 이런 데는 여전히 친일파 후손 또는 그 후학들, 배운 사람들 네. 이들이 자기 스승이다 또는 선배다라는 이유로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미화하면서 그들의 어떤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문화사적인 업적만을 강조해서 아직도 뭐 동상도 있고 그들을 기리는 각종 문학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논란도 많이 되고 있죠. 네. 그 유야무야하게 되는 것이 그 이승만 정권 때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버려두라고 그냥 요직에다가 앉히고 또 뭐 그런 현실적인 일이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저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절차? 네. 곧 새로운 나라가 정부가 수립되니까 요소요소에 뭐 법관도 필요하고 기술 공무원도 필요하고 면석이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뭐 언론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재과를 인정하고 참여하고 반성해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세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세탁이라 그러면 돈 세탁 이런 거 나쁜 것인데 좋은 의미로 목욕을 한번 시켰어야 됩니다. 예. 근데 때 묻은 몸으로 그대로 왔고 또 그런 관행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족사회 자기들이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높은 직에 올라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제도나 사회 전반이
일제시대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처벌을 못 받은 것도 화가 나는데 예. 친일파 중에서 독립유공 표창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놀랍죠? 네. 와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역대 독립운동으로 포상을 받은 분 중에는 완벽한 가짜도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친일파들도 많이 있고요. 20, 30명도 더 되고요. 독립운동 공격도 있는데 친일의 흠도 있는 공과가 교차된 사람들도 받았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한 2차례 정도 훈장을 법적 용어로는 치탈이라고 합니다. 취소, 치탈된 경우도 있는데 전체 인원이 한 20, 30명 됩니다. 아직도 몇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동아일보를 창업한 인천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분이 민족 언론 또 보성 전문학교를 세워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로도 있지만은 네. 또 일제 말기에는 학병 권유 같은 글을 쓴 행적도 있습니다. 즉 행적 공과가 교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포상을 받으려면은 공은 물론이고 과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인천 김성수도 지금 2등급입니다. 아직 그대로 포상을 못 받아 포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몇 사람 더 있고 아직까지도요. 예. 자, 이거 바로 잡을. 국립묘지는 우리 민족의 성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항일투쟁을 했건 또 한국전쟁이든 월남전이든 어쨌든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나가서 목숨을 잃은 우리 용사들 예. 또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활동한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왜 거기에 들어놓여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도 왜 같이 저는 있어요? 흠이 있는 사람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걸로 그분들에게 뭐 유공자들에 대한 연금을 준다든지 이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국립묘지에 그분들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어도 거기에 묻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웅현 선생님께서 직접 뽑으신 최악의 친일파 명단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표현을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뭐 정신 나간 X,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뼈와 살이 일본인이 된 춘원 이광수. 아, 뼈와 정말. 살이. 춘원 선생은 그때 선생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역사의 인물이니까. 춘원은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기초한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고요. 어쨌든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독립신문의 편집장도 했고 이런 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조선으로 넘어와서 이미 넘어올 때 총독부하고 얘기가 돼서 넘어왔습니다. 저 정도 신분이 넘어오면 바로 감옥에 가서 뒤지기 두드려 맞고 한 몇 년 감옥을 살아야 되는데 두드려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변절의 길로 들었었죠. 제가 글 하나를 인용했습니다마는 경성일보 저 신문은 일제의 일업한 기관지입니다. 매일신문은 한글판 기관지라면 거기에 실린 글인데요. 나는 지금에 와서 이런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혀 완전히 그런 뜻입니다. 조선적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아유. 조선놈의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 피가 나올 만큼 조선인은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춘원이 저 당시 춘원이 여러분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옛날 어른들 말로 저때 춘원은 외놈입니다. 네. 1990년대 중반에 춘원을 다룬 학위 논문이 44편이 나왔는데요. 전부 다 문학적인 업적만 나오고 춘원의 친일 행적은 다룬 논문은 한 편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흔히 인물을 평가할 때 역사의 공과를 다뤄야 된다. 공과 과를 균형 있게 다뤄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과연 그게 그동안의 춘원에 대해서 균형 있게 평가를 해왔습니까, 선생님? 아니죠. 이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래 놓고도 그 일부 문단에서는 문학계에서는 춘원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정말 사무치네요. 네. 이 두 번째 인물을 또 보겠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누구일지 만나보죠. 사명당 비석을 박살낸 친일 승려 변소로
변소로는 성녀입니다. 평범한 성녀였는데 절에서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중일 전쟁 때 죽은 일본군 병사들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도 지내주고 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군 사령부에 가서 국방 헌금도 내고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온다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해인사 주지가 됩니다. 홍제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 암자에서는 사명대사라고 아시죠? 임진왜란 때 성병을 이끌고 나가 싸웠던 분. 예. 사명대사를 기리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석입니다. 그때 합천경찰서장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은 대개 일본인입니다. 일제 말기에 일부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있지만은 합천서장한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서장님, 우리 절에 아주 문제의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깨부셔야 됩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하고 싸운 일본군들하고 싸운 그 사명대사를 기리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본 경찰서장이 이제 정이랑 들고 석수를 데리고 와서 저걸 4동강을 내가지고 한 조각은 일본 경찰서 앞에 디딤돌로 쓰고 한 조각은 합천 해인사 길바닥에 내버리고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역사에서 그런 훌륭한 성녀인데다가 또 자기가 성녀이면 대선배 아닙니까? 예. 저 짓거리를 한 거예요. 변소로라는 작자가. 저거는 중으로서도 지탄받아야 되고 우리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도 지탄받아야 될 최악질인 거죠. 근데 저런 변절자도 또 있었네.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잠시 불려왔습니다마는 반민특위가 나중에 습격받아가지고 유야무야되면서 감옥살이도 며칠 안 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답답하시죠? 예. 자, 이게 답답합니다. 계속해서 또 답답한 것을 또 확인해 볼까요? 네, 친일파. 세 번째 인물입니다. 친일파 1호라고 명명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1호. 네, 보여주시죠. 매국협상 자문 친일파 1호 김인승. 우린 친일파라 그러면은 바로 을사늑약대, 을사오적. 여러분 을사오적도 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이완용과 같은 사람 정도에서부터 우리는 친일파가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로부터 30년 전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 배가 운양호입니다. 일본에서 타고 온 배가 인천 앞바다에서 큰 배가 하나 있고 거기서 이제 깊이 못 들어오니까 작은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 정부의 관리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큰 배 모선 안에 조선 사람이 하나 타고 있었어요. 그게 김인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문해 줍니다. 일본, 한국인, 조선 사람하고 협상할 때는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물 땐 이렇게 하고 이거 요구할 땐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맺은 조약이 한일 간의 근대에서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조약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자문을 바로 저 김인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친일파 제1호로 꼽힙니다. 이 김인성은 함경북도 경흥부라는 곳에서 원래는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쫓겨나가지고 저 브라디보스톡으로 갔다가 거기서 서당에서 뭐 훈장 도로서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다가 일본 첩자한테 포섭이 되어서 일본으로 갑니다. 네. 협상 자문도 자문이지만 조선의 지도를 그려줍니다. 바로 저런 시기에 지도가 많지 않던 시기에는 지도 자체가 커다란 적에게 이적행위가 되는 거죠. 마지막 인물입니다. 네, 가장 최근 인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일까요? 보여주세요.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황군 박정희.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인물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서 1937년에 졸업해서 문경 보통학교, 문경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1940년에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2학년 다니다가 우수한 성적을 해서 군관학교 4년입니다만은 육사가 4년인데 2년은 만주 군관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본과 4년은 일본 육사로 편입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주 군관학교
우수생들에 대해서는 몇 명은 일본 육사에 편입한 특전을 줬습니다. 박 대통령이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 육사 57기로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배치는 만주군으로 배치됩니다. 그때 만주국은 일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니까. 만주군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때 만주군 중위였습니다. 저 혈서는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7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박 대통령이 이제 군관학교 입학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미 교사를 3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입학 자격이 안 돼요. 학교에다 혈서를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2번이나 썼습니다. 나 박정희는 일본인으로서 이미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이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 이 조국은 일본을 얘기합니다. 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 흔히 견마지로할 때 견마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뭐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써서 엉터리라면 벌써 제가 소송을 당했겠죠. 박 대통령은 대구 사범 다닐 때부터도 교련 과목을 참 잘했고요. 그 다음에 평소 군인을 참 동경했습니다. 그분은 기질이 군인 기질이에요. 그거는 제가 좋다 나쁘다의 평가는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그게 이제 황군이냐 대한민국의 국군이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군인으로서는 훌륭하다기보다도 군인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래 많이 하셨습니다. 책도 내셨죠? 예, 제가 전 직장에 신문사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연재를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고향 친구도 만나봤고요. 구미 보통학교 동창생도 만나봤고 대구사범 동창생도 만나봤고요. 만주군관학교 동창생도 만나봤고요. 일본 육탈 출신들도 만나고 같이 있던 전반부 삶 특히 네.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삶을 제가 좀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작업실, 자택 작업실을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함께 보시죠. 네, 보죠. 친일파 연구자 정운현의 자택. 과연 그의 서재는 어떤 모습일까?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날씨 추운데 멀리서 오셨죠? 자, 들어오세요. 네네. 네. 자, 들어오십시오. 제가 지금 뭘 좀 쓰다가 지금 마무리 직전인데 이거 얼른 좀 마무리하고 우리 또 얘기하십시다. 자, 들어오세요. 네. 지금은 그가 가장 바쁜 집필 시간. 그가 문서에 정신 팔린 사이 슬쩍 작업실을 둘러본다. 침실 한쪽 좁은 공간을 이용해 만든 작업실 겸 서재. 그때그때 집필 중에 있는 책에 필요한 서적과 자료들은 이렇게 손에 닿는 곳에 갖다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있다. 원래 있던 책들이 여기 있는 게 다인가요? 아, 아니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보던 책들이고요. 또 그러면서 수시로 필요한 내용들, 이런 자료집들이 좀 많이 있고요. 마루에 책이 일부 있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책들은 한 10,000권에서 한 15,000권 정도, 그 10,000여 권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책을 놓아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지인에게 많은 책을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이곳엔 고르고 고른 보물 같은 책들만 남겼다.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작가님 책은 좀 어떤 것들인가요? 아, 예. 뭐 이 중에서 두 번째 칸. 여기 있는 책들은 친일파 재산기, 친일파는 살아있다,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장씨개명, 학도의 성전에 나서라, 뭐 실록 군인 박정희 이런 주로 친일파들에 관련 책들을 제가 주로 그동안 많이 썼는데요. 뭐 이것저것 한 30권 정도 제가 그동안 책을 썼습니다. 주인의 손때가 느껴지는 소박한 책장. 이곳에 있는 건 책만이 아니다.
평범해 보이는 컵 하나도 예사롭지 않다. 이 컵은 뭐 컵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는데요. 이게 만주 군관학교 학교 마크입니다. 양옆에 있는 이거는 조. 이 가운데 별이 5개 색깔로 되어 있는데 만주족, 일본족, 조선족, 한족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새삼 달리 보인다. 역사적인 컵에 이어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가 가득 적힌 돌 하나. 일제 말기에 조선민족에게 황국 신민의 서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외우고 또 실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책상에 놓고 외우고 하면서 이런 강요된 일본 정신을 배우도록 아이들에게 강요시킨 그런 산 점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주목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정운현의 서재 높은 곳엔 그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놓여 있다. 바로 친일파 연구의 문을 연 임종국 선생. 그의 뜻을 기리며 자신의 서재에 보림제란 이름을 붙였다. 옆에 있는 이 간판은 보림제, 임종국 선생을 보배로 받드는 서재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는 일인 탓에 친일파 연구에는 증거와 자료가 그 어떤 학문보다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보림제에는 그가 발로 뛰며 모은 한국 현대사의 증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보따리 속의 물건은 그가 수집한 광복 50주년 기념품들. 이거 95년에 제가 모아놨지만 2017, 18년이니까 원래 이게 23년 됐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 보고서. 이 기념 로고를 깃발에 매달아서 길거리 같은데 펄럭이고 했죠. 이게 8.15 기념 우표. 또 그 다음에 지금의 국가기록은 당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기록 광복 50주년 95년 당시에서 8.15를 기념하는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가 모아놨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광복 100주년 때 어디 한 기퉁이에 제가 전시를 할 계획이에요. 작은 자료 하나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 30년을 하루같이 연구에 매진해온 성실함. 이런 덕목은 친일파 연구의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한 30년 가까이 지나온 세월 동안 뭐 제가 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을까마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자료 수집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한 그것들이 작은 그래도 결실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아주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73년. 하지만 아직 친일파는 살아있고 아직 우리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의를 향해 나아간다고 믿는 까닭은 바로 자신의 신념으로 역사를 마주한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네. 저 신기한 자료들이 다 취재를 하면서 얻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취재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또 뭐 일부는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있고요. 대개는 뭐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이제 얻거나 뭐 또는 기증받은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 원래 꿈이 기자였습니까? 예, 제가 젊을 때부터 뭐 글을 쓰고 해서 글 쓰는 게 꿈이었죠. 그러다가 뭐 자연스럽게 또 뭐 그런 선상에서 뭐 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자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친일파 연구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를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까 하는데요. 내 인생의 사진 순서입니다. 네. 어떤 사진을 가져오셨을지 만나볼게요. 흥미롭습니다. 보죠. 이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죠. 뭐 수염도 뭐 이렇게 뭐 안 깎아서 그렇고 뭐 제게는 스승 같은 분이고요. 평생을 친일파 연구에 못 바치신 임종국 선생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989년에
임종국 선생님. 임종국 선생입니다. 예. 이분을 내 인생의 사진에서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분의 삶, 을 알게 되고 저분이 연구한 것을 공부한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지금 이 길로 들었었죠. 제가 저분을 88년경에 이제 저분의 얘기가 실린 잡지에서 글을 읽고 네. 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일파 연구하신 분이니까 그때 제가 친일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요. 그래서 저분이 쓴 책들을 이제 제가 나온 것을 읽고 하다가 한번 가서 배워야지 하다가 어느 날 신문에서 부음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뭐 다산 정약용 선생을 만나야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직업이 뭐였었어요? 원래 시인입니다. 문학평론가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취직해서 한국 시인 전집이라는 이제 60년대 시인 전집을 내면서 이제 각 시인들에 대한 개인에 관한 그동안에 쓴 작품 목록이라든지 그분의 활동상 같은 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근대의 유명한 문인들 중에 친일 행적이 없는 사람들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965년에 한일협정인데 한일협정 할 때 보니까 체결할 때 보니까 그때 모 외무장관이 내가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협정을 꼭 성사시키겠다. 이따위 발언을 한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이따위 발언을 그 기사로 된 거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임종국 선생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방 20년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 따위 발언을 하는 사람이야. 가볍게 생각하라. 내가 친일의 산 증거를 보여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자기가 자료 수집한 문인들만 해서 친일 문학론을 책을 냈는데 이 책이 한국 지성계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습니다. 네. 그때까지 이런 책이나 글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친일파 연구가 아예 책도 없고? 없고. 한국 사회에서는 문단을 비롯해서 지식인 사회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만 전부 다 입 다물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문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속에는. 저는 이강수에는 물 말할 것도 없고 당대에 우리가 손에 꼽는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한 번 뵌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임종국님의 후예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활동하시던 그때는 이른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런 친일파를 연구한다는 자체가 좌파 또는 뺄갱이 비슷한 게 몰려가지고 감히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조차도 친일파 연구를 감히 못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아예 쉽게 말하면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수요가 초기에 저한테로 그냥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는 제가 선생님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안 되잖아요. 초기에는 저도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한 거 이런 것들을 짜집기 해서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출연하거나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냥 제가 제자 비슷하게 그냥 돼버린 것입니다. 후회가 된 거. 제가 그냥 제자연 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런 수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료도 엄청나게 그러면 가지고 계셨겠네요. 조금 제가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저와 같은 책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다시 저도 또 복사해서. 신기한 인연입니다. 그죠? 네. 혹시 살아계실 때 임종국 선생님을 뵐 기회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선생님이 이제 혼자 하시다 보니까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선생님이 생전에 좀 제자를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같아요. 선생님도 당신 일을 하시느라고 제자를 키울 여건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좀 후학을 양성하셨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좀 제2의 정웅현 선생님 같은 분을 그렇죠. 길러내고 계신가요? 바로 그거죠. 저는 뭐 선생님급은 안 되고요. 좋은 측면에서 다행인 것은 선생님 돌아가시고 한 뒤에 이제 저 같은 선생님의 대를 잇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는 각 분야별로 친일 음악하는 분도 있고 친일 영화하는 분도 있고 뭐 친일 뭐 미술하는 분도 있고 문화계 쪽에 또 친일 또 관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일을 연구하는? 예, 친구의 각 분야별 연구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자를 키울 만큼의 영향도 되지 않지만은 이미 이 선생님 돌아가시고 벌써 한 30년 지나면서 20년입니까? 30년이죠? 야, 89년이니까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모야 그냥 세태를 해왔으면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꾸 오히려 또 거듭나기 시작했네요. 씨가 민들레 홀씨가 네. 전 들판에 번져져서 곳곳에 꽃이 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희생을 치르면서도 기필코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그걸 뭐라고 보십니까? 쉬운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학술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고요. 진짜 상식의 회복입니다. 상식의 회복. 상식의 둘째는 회복. 정의의 역사, 정직한 역사입니다. 자,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시대의 정신은 나라를 찾는 길입니다. 전쟁을 해서든 협상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앞에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친일파들은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강화시키거나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어떤 자들은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거나 붙잡아서 고문하거나 정반대의 악행에 직거리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을 용인하고 그 역사를 소상히 기록하고 밝히지 않는다면 상식이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복잡한 명분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친일파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들을 역사적으로라도 심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식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넣어도 좋고 빼도 좋은데요. 그런 암살로부터 시작된 밀정 또 저 군함도 다 봤는데. 1987까지 예. 어찌 보면은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풍부하게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암살이나 밀정은 다 아는 얘기여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저런 일이 있었어? 진짜 여자도 독립운동을 했어? 영화를 보고 우리가 그걸 깨우치게 되고 감동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역사교육이 부실하고 네. 제대로 안 되었냐는 것을 안타깝. 천군의 교과서보다 역사책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 전 국민의 역사교육을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화 한 편이. 그렇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웅현 선생님 앞으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